네, 이거머니 18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오늘은 권혜리 기자 일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손승국 기자가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1년 파리 물 먹고 돌아온. 네, 1년 만에 연수 파리지. 연수 간다고 그때 인사드리고 9월 10월이었으니까 거의 1년 된 것 같습니다. 파리지행의 기준은 얼마나 살고 와야 파리지행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뭐 하루 정도 갔다 오거나 일주일 갔다 오거나 이건 절대 아닐 거고. 손승욱 선배가 있었던 기간으로 쳐드릴게요. 제가 6개월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이게 6개월이 넘으면 이렇게 들어올 때 세관에서 이삿짐으로. 아, 그래요? 네. 6개월입니까 그 기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관 기준으로 그러면 하면은 파리지행이 6개월 있었으면 이삿짐 파리지행. 취급을 받으셨다는 예. 거예요 지금. 아 근데 그때는 이렇게 카메라가 없었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드리려고 잠깐 앉았죠. 한승국 기자 늦게 오는 틈을 타서. 아니, 파리지행의 기준이 6개월. 아니 그러니까 파리지행의 기준이 그럴지도 아니라 몰라요. 세관의 기준. 아니, 그러니까 세관에서 검사를 한다는 예. 거는 거기서 거주를 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짐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보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대마 젤리나 이런 게 있나? 대마가 아니죠. 그 프랑스면은 이제 가방이죠. 가방.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그거더라고요. 이제 6개월이 넘으면은 이제 거기에 일정 부분 거주했다고 보고 이삿짐이라고 봐주는데 이제 들어와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안 되는 거지만 썼던 거다. 이제 쓰면서 생활했던 거다. 그 기준이 그러니까 되는 프랑스에서 거죠. 가방을 막 샀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방을 사지 않았습니다. 네.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요. 인사청문회 검증하듯이 하지 마요. 증거를 갖고 있는 의혹이 있는데 지금. 아닙니다. 아무튼 샀는데 그걸 프랑스는 이삿짐이라고. 에코백입니다. 에코백. 요즘엔 이삿짐이라고 대세가 아유 잠깐 예, 몇 예, 분백 얘기 잠깐 하죠. 예. 이삿짐이라고 봐서 예. 세금 안 내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쓰던 거는 세금을 안 낸다는 건데 그런데 세관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몇 번 쓰지 않았던 거예요. 기준이 석 달인가 뭐 그럴 텐데 기본적으로 이삿짐인 경우에 크게 오래된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새 거 갖고 그거는 세금을 얼마인지 보통 해석해서 프랑스에서 올 때는 짐에 이제 와인 같은 거를 갖고 오는 분들이 많던데. 근데 이제 술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인사드리러 와서 지금 아니 뭐 우리 원래 이런 시간이니까. 예, 그 기본적으로 술은 와인이든 양주든 똑같습니다. 이제 정해져 있는 병수가 술도 있는 인당 한 병이에요? 예, 한 병이죠. 아니 그 이삿짐 이삿짐에 넣어서 보내긴 하는데 대부분의 이삿짐들이 이제 배로 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프랑스에서 살다가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이제 와인이 좋다 그래서 와인을 박스째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싸고 좋은 와인. 네, 그 와인은 이제 배를 타고 오면 맛이 익어버리는 거죠? 적도를 지나야 합니다. 적도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터지기도 하고 그 컨테이너가 어느 터진다. 위치에 실렸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와인이 살아남을 것인지 죽을 것인지는 그 컨테이너의 위치, 당시 통과할 때 적도의 온도, 뭐 날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봤군요. 예? 아니 알아본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말만 하면 다 이렇게. 꽤 오래 걸려. 한승국 기자랑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국 예. 기자가 늦어가지고.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거머니 계속 하고 싶은데 요즘에 프랑스 경제 말고는 아는 경제가 없어갖고. 그것도 괜찮아요. 자, 한승국 기자가 다시 자리를 했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원래 앉아 있을 계획은 아니었는데 한승국 기자가 또 뭐 예의 그렇듯 지각을 하는 바람에 처음 지각했는데 처음. 예의 그렇듯. 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구박의 아이콘이죠. 뭐 이 정도 구박 아직 1단계인데 거의 뭐 손승욱 기자가 식당에서 음식 시키는 레벨까지 가면은 이건 조금 더 우리가 더 세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복귀했죠? 네, 어제자로. 다시 어제자로? 어제. 청문회 안 하는 걸로 확정된 다음에.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그때 오후 3시 반부터 3시 반부터 시작해서 했죠. 아마 새벽 3시쯤에 2시 반? 2시 뭐, 반? 예. 예, 그때쯤 끝났죠.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는 저도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다들 원래 있던 부서로 다. 뭐 청문회는 안 하는 걸로 지금 거의 얘기가 분위기가 되고 거의 있어서. 그런 거 뭐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이 방송이 올라갈 거라서 사실은 또 뭐 갑자기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각 현재의 분위기로는 청문회는 안 하는 걸로. 청문회를 해야 되는 시한이 9월 2일까지였던 거죠 원래. 아니 이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해서 내일 뭐이나 뭐 해서 뭐 민주당 다시...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건 또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이제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토요일부터 제가 앵커를 김현우 기자가 김현우 기자 휴가를 가서 계속 하고 있는데 토요일부터 앵커를 하면서 저는 계속 하자고 주장을 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뭐냐? 라는 거였어요. 오늘 이제 중앙일보나 한겨레에서 분석 기사를 썼더라고요. 내부에서도 실패했다고 한다. 전략이 없었다고 한다. 근데 토요일 날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전략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가족이 나와야 된다. 근데 민주당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제 파국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토요일 날도 계속 청문회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궁금했던 점은 청문회를 안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은 그럼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혹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렇게 공을 던져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 뭐 정치부에서 지금 그걸 쓰기엔 조금 아직 이르지 않냐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월요일 날 나경원 대표가 그러면 가족 빼줄 테니까 이제 하자 뭐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저게 전략이었던 건가? 그때 이제 동생만 부르자라고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부인, 아니요, 딸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다 빼겠다고 월요일에 했었는데 이제 동생까지만 불러서 어떻게 해봅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청와대가 청문회를 할 줄 알았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정말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근데 상대방이 뭘 할지 안 할지를 왜 내가 생각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갑자기 되치기로 그 기자회견. 그렇죠. 월요일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황한 게 보이죠. 가족을 빼고서라도 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아마 그때부터 이거 이상하다. 조 후보자가 뭐 별도로 저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어디서 이제 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3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급하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3시 25분쯤에 맞아요. 결국에 25분 넘어서 그것도 막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이쪽에는 이제 회견장으로 오는 조국 후보자를 양쪽에 이제 화면을 띄워놓고 생방송을 했는데 뭐 나경원 원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잘라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냥 말하다 잘렸어요. 아니 이제 그러고 나서 청와대가 뭐 예상대로 사흘 말미를 주고 이제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저는 어제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당황한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을 보면서 부랴부랴 내일 우리도 똑같은 걸 할 테니까 똑같이 시간을 배정해달라고 언론사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전략 부재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고 나서 민주당에서 이제 청문회 해볼까? 청문회 해볼까? 근데 문제는 어제 이미 자유한국당은 그 기자회견에서 간담회에서 문제지를 유출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해야 될 질문들을 어제 이미 다 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할 수가 없는 사실상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이미 질문지를 알아버렸어요. 답안지 준비할 시간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쭉 보고 있으면 결국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상대방이 있는 거고 상대방의 수를 보고 몇 수를 내다보고 하느냐에 승패가 갈리는 건데 내 것만 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월요일 날 가족 빼주겠다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제가 웃는 걸 보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오후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던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얘기를 이제 왜 경제 팟캐스트에서 오래 했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좀 오래 뭔가 힘을 가지고 누려왔던 곳들 예를 들면 재벌 이라든가 전 저희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파 방송국 혹은 지상파 방송 뉴스도 사실은 오래 권력을 좀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랄까 풍파라는 거 그렇게 세게 겪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어떤 그런 로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남모습까지는 않아서 좀 자학을 하자면 자학을 하자면 제가 재벌에 느끼는 대기업들한테 느끼는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은 비슷한 느낌이 있고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을 좀 보고 상대방이라면 소비자겠죠. 소비자 우리 같은 경우는 시청자일 거고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수를 두는 것이 맞는데 상당히 그냥 굳은 자세로 그냥 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저런 게 좀 고쳐져야지 모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저는 분명히 뒤에 약간 이제 삼국지식으로 치면 책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흘러가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A안, B안, C안 등등의 뭔가 전략이 있어서 예를 들면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치고 나오는 타이밍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이미 계산을 하고 뭐 기자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누구를 부를 것인가. 예를 들면 처음에 민주당 출입 기자들만 처음엔 했다가 이제 나중에 늦어지면서 밤 늦어지면서는 다른 사람도 왔지만은 사실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가지고도 기자들의 격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사실 이 사안에 그렇게 잘 모르죠. 잘 모르거든요. 네.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격할 만한 위치에 있는 기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잘 이해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면 초반에 사실 또 사람들이 많이 볼 거고 많이 몰릴 텐데 처음보다 좀 이렇게 다 자기 생업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초반에 질문했던 기자들은 네.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핸디캡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루 이게 2시간 전인가 3시간 전에 갑자기 이제 3시간 전에 얘기했죠. 네, 3시간 전에 한다고 해가지고 내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루 더 달라고 하루 더 했었죠. 달라. 네. 네. 그 민주당 출입 기자들로만 할 거면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보고 뭐 야구팀 인터뷰하라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럼 저도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막 열의에 불타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짰어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쪽은 상당히 전략을 잘 짰다고 저는 생각하고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쪽으로 약간 이렇게 시야를 바꿔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 도전과 응전, 이 응수타진과 뭐 상대방의 뭐 또 대응과 이렇게 좀 보자면 사실 이 판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판이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냥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대답했냐 내용을 떠나서 형식을 볼 때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재미있는 한 그 바둑으로 치면 대국이었고 만빵으로 자유한국당이 졌다. 불개 패를 당했는데 왜 웃어요? 왜 코를 벌렁벌렁하면서 웃습니까? 아니 그 나오는 기사 헤드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요. 뭐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까지 표현 안 했지만. 근데 이제 불개 패를 당했는데 왜 바둑으로 치면 바둑에서는 복귀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더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걸 보고 이제 고치려고 하는 게 복귀인데 복귀가 가능한가? 저 상황에서. 저 야구 진짜 모르는데 변화구 대응 같은 걸 안 해본 느낌? 약간. 그렇죠. 그냥 안 싸워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를 너무 오래 해서는 그렇긴 한데 뭐 모두가 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돼. 변화에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계속 좀 한번 되짚어보고 상대방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두수세수를 내다보고 그래야 경영을 하는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경영자가 굉장히 알파의 오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에서 이런 특히 기획하고 판단해주는 능력을 가진 부서와 가진 스태프들과 그 다음에 그걸 최종 판단하는 경영자가 중요해야 이렇게 빨리 바뀌는 시대에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는 뭐 여력이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의 대응을 볼 때 저는 이 경제와 오버랩이 돼서 그런 부분이 읽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LG하고 SK가 지금 약간 으르렁대면서 싸우고 있어요. 뭐 개요를 좀 설명해 주죠. 개요. 어떤 상황인 건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배터리를 갖고 싸우고 있고요. 네네네. 배터리는 앞으로 미래에는 거의 뭐 메모리 반도체급으로 저는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기차가 이제 워낙 발전을 하면서 이게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전자 기업들이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지난 4월에 LG가 먼저 미국의 법원에다가 이제 SK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죠. 했죠. 소송을 걸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SK가 우리의 저 기술을 빼가고 우리의 핵심 인력들을 빼간다. 76명이나 데려가면서 말하자면 이제
뺏어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SK의 이런 우리를 뺏어가서 만든 배터리의 판매를 금지해다오. 이렇게 이런 소송을 걸었어요. 굉장히 큰 소송이고 지금 거의 뭐 한 달에 소송비만 50억씩 나간다고 할 정도로. 로펌에만 주는 것만 기본적으로 보통 그러니까 얼마라고 밝히진 않았는데 보통 그 정도는 줘야 될 거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에 SK가 LG가 우리의 특허를 뺏어온 거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맞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특허를 뺏어간 LG의 배터리를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했다고 또 미국 법원에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LG랑 SK는 각자 서로의 핵심 기술들을 뺏어가고 있다고 해서 물러설 수 없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나 나라 전체로 보면은 야 LG랑 SK랑 저렇게 싸우다가 진짜 미국에서 LG 배터리 혹은 SK 배터리가 안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어제 오늘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이건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지만 그 폭스바겐, 그러니까 LG랑 SK의 배터리를 각각 다른 곳에 사주고 있던 폭스바겐이 중국의 배터리 회사로 넘어갈 것을 검토하고 그들과 파트너십을 이루려고 공동 투자, 공동 개발 같은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왜냐면은 만약에 LG가 져서 LG 배터리를 못 쓰게 되면 LG 배터리를 쓰던 폭스바겐은 그 차를 못 파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되죠. 반대로 SK 배터리를 쓰던 부품도 SK가 져버리면 그걸 못 파니까 얘네가 이 소송이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은 우리한테는 또 손해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맞물리는 게 우리가 지금 일본이랑 그 무역 갈등을 빚으면서 사실 다들 이렇게 대체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손해를 볼 것 같으면은 돌아가거나 이런 식의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LG랑 SK가 지금 조금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잘못된 게 있으면 뭐 자국 기업들끼리도 싸워야죠. 아 그렇죠. 네, 네. 뭐 잘잘못은 가려야 되는 거고 정말 누가 나쁜 짓을 한다고 치면 근데 이 문제는 좀 이면이 있고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가장 사실은 LG가 화를 낸 거는 LG 화학 사람들을 SK 이노베이션에서 데려간 거죠. 한 100명 지금 이상을 데려갔다라고 주장을. 물론 이제 뭐 선두 앞서가는 건 LG 화학이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쫓아가는 입장에서 뭐 인력을 빼갔다라고 LG는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은 LG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봐도 약간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LG가 좀 짭니다. LG 사람을 빼가야 되니까 돈을 더 줘가 아니라 기본적인 연봉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거죠. 기본 베이스 차이가 그만큼 그렇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LG에 이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서 근데 다른 계열사인데 LG의 다른 계열사에서 SK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서 회사에서 선배들이 막았다는 거야. 야 그래도 네가 회사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의리가 있지. 입한국에 가야 되겠냐. 뭐 얼마를 더 준다고 네가 가냐. 그래서 금액을 듣는 순간에 빨리 가라. 그런 게 어디냐 의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무슨 기술 빼가려고 옮긴 게 아니라 대우가 그래서 간 건데. 근데 이제 LG 입장에서 반대로 한 팀이 옮겨가기도 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사실은 굉장한 좀 서로 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이직을 못하게 된 5명도 있었죠? 그건 모르겠어요. 다른 뭐 과거에. 네, 과거에는 뭐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이거 부익부 빈익빈이긴 한데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한쪽에서는 사실 취직이 안 돼서 굉장히 지금 너무 걱정을 하는 취업진들도 있지만 이런 첨단 화학 분야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 이런 데들은 사실 또 굉장히 몸값이 뛰고 정말 그 미국 대학들에서도 가서 보면 LG나 삼성 같은 데가 이제 워낙 AI 인재다라고 하면은 단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 가지고 미국 투어도 한대요. 그럼요. 네, 하고 그럼요. 진짜 그 3학년, 4학년들 한 명이라도 더 와서 듣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인력, 핵심 인력들이면 또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대우를 그만큼 또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그런 부분을 LG 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네. LG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긴 해요. 아니, 대우를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이직의 자유도 있는 건데 대우가
충분히 받을 만큼이 아닌데 어느 회사에 그냥 어떤 애정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거는 조금 힘들죠. 이게 이제 이게 몇 가지 하여튼 사안들이 중첩해서 겹쳐 있는 사안인데 첫 번째가 방금 말한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력 관리, 특히 요새 인재 관리라고 해야 되겠죠. 오히려 인재 관리라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게 물론 동종업계로 같이 하던 이 회사에서 이 회사로 가는 것에 윤리적인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도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뭐 비슷한 일을 하는데 너보다 그 자리보다 조금 더 나은 대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예를 들면 뭐 5년, 10년이면 누적하면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날 텐데 야, 그래도 양심상 혹은 의리상 그러면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재 그걸로 안 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상충되는, 그러니까 둘 다 일리는 있습니다. LG나 SK나 일리가 있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점점 더 사실은 근데 대우 문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약간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방금 권혜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삼성도 미국 가서 이제 인재들을 데리고 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맞아요. 쉽지 않대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네, 삼성을 안 온다고. 네, 한국 기업에 잘 안 온대. 네. 한국으로 잘 안 들어오려고. 그 원래는 갤럭시 처음에 막 잘 되고 할 때는 좀 있었어요. 좀 됐었는데 사실은 삼성도 그거를 포용을 잘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의 어떤 그런 오픈 마인드. 왜냐면 삼성도 사실은 제조업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실리콘밸리적인 느낌,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느낌 이런 걸 잘 소화를 못해가지고 그 임원을 스카웃을 했는데 미국에서 머리 좀 길고 찢어진 바지 입고 왔다가 처음에 그렇게 혼났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거 갖고 혼을 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의 드레스 코드하고는 안 맞는 거였던 거죠. 삼성의 문화하고는 안 맞는 거죠. 네가 히피냐? 임원이 왔는데? 임원으로 왔는데? 삼성은 임원부터가 시작입니다. 사실은 임원의 어떤 그런 규율, 파스텔 톤의 옷을 이렇게 제일 모직 옷을 입고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다 그 옷에 입은 스타일들이. 임원이 되면 제일 모직 가서 옷을 약간 이렇게 파스텔 톤. 아니 근데 이제 그 업종이나 뭐 업장에 따라서는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술 임원을 데려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사일수록 사내 벤처라든가 혹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낸다든가 뭐 좀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현상을 만들어줘야지. 사실은 삼성전자는 제조업이고 삼성전자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오차가 없어야 되고 이런 삐끗이 없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용납을 못해요. 사실은 지금도 그건 크게 바뀌지 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말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미국에다가 계속 브랜치를 놓고 거기로 스카웃 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본사로 와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돈의 문제 혹은 대우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삼성도 스카웃이 굴지의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라는 삼성도 미국에서 스카우팅 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 기업이라고 해서 한 20, 30년 전의 기준 정말 정년 다 채워주고 뭐 다 보장해주고 했던 시절에 회사에 대한 충성을 바쳐라라는 관점으로 직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난 거죠. 네, 그렇죠. 그건 이미 뭐 지났고 LG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아니 저희가 볼 때는 뭐 그런 차원의 문제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팀 전체가 간 거는 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뭐 팀 전체가 갔다든지 저는 이거 뭐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뭐 같이 일했던 직원들 이름을 다 써보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면서요. 그거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반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평판조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급인가도 알아야 되겠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LG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래서 4월에 제소를 하기 전에 SK에 공문을 여러 번 보냈대요. 하지 마라. 하지 그만 마라. 내려가라. 예, 그만 내려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한마디로 무응답이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한일 관계 느낌 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 번 제안했거든. 너한테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마 했는데 계속 데려가더라. 굉장히 감정 그래서 싸움이 결국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제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SK는 그때부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그렇다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아마 SK가 그 배터리 산업 분야에서는 LG화학이 훨씬 많이 앞서 있죠. 네. 규모라든가. 그러니까 특허 소송을 걸었는데 특허를 가져왔다 그러는데 거의 10배가 넘어요. LG가 10,000건이 넘고 네. SK는 1,000건 천몇 건, 정도.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던데 뭐 기술이나 뭐 시장 점유율이나 봐도 LG가 압도적으로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SK 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이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라고 해서 뭐 2023년, 25년 때까지 이걸 뭐 몇 배로 글로벌 3위에 진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사장이 나와서 막 PT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후발주자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 불안감도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치면 삼성 SDI도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서는 또 빠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SK의 또 주장은 뭐냐면 이 잘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LG가 또 그 이후로는 뭐 뜻대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LG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요구한 건 두 가지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으라는 거네요. 그랬더니 아니 뭐 무릎을 꼭 땅에 대라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SK는 그러니까 아니 사과와 재발 방지 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런데 SK가 아니 그냥 뭐 하지 마요. 그냥 뭐 이랬기 때문에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들이냐라고 했던 거라서 그래서 SK가 이제 다시 미국에 LG를 걸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특허라는 게 양으로만 잴 수는 없는 게 맞아요. SK가 갖고 있는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특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뭔지는 안 나왔어요. 네. 어떤 특허를 LG가 어겼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SK에서 하는 말은 야 우리가 건 거 만약에 인정되면 LG 공장을 세워야 될 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모든 게 한일 얘기랑 겹쳐요. 약간. 뭔가 비슷해요. 핵심 그래서 소재 골라서 뭐 하기 막 이런 네, 거. 그래가지고 SK 쪽 주장은 또 뭐냐? 약간 뒤에 주장인데 아니 LG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우리도 뭘 질러야 서로 이게 바터가 될 거 아니냐. 약간 김현종 본부장 느낌이 약간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쌓아서 야, 서로 이거 퉁칩시다. 없는 거 칩시다. 쌤 합시다. 이거거든요. 지금. 저쪽에서 먼저 해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LG는 더 재밌어진 게 LG는 사실 약간 LG의 그룹이라는 것이 다른 그룹만큼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중앙에서 쪼진 않아요. 사실 되게 이렇게 약간 좀 자유분방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각 계열사의 판단을 좀 많이 존중을 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애플에다가 최고급 디스플레이를 주고 LG전자에는 약간 못하는 디스플레이를 우선 공급은 애플에 하고 LG전자에는 약간 그 다음 제품을 주기도 했던 것이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서로 각계 판단을 하니까 이것도 화학에 맡겨놨던 거거든요. 근데 SK에서 소송을 거는 순간 갑자기 그룹에서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그렇죠. 왜냐면 그게 LG화학에만 건 게 아니라 LG전자에도 걸었잖아요. 예, LG화학에서 만든 배터리를 저부터 SK도 그냥 전자에는 걸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자에도 약간 걸다 우리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3개를 플러스 화이트 일본이 리스트야. 건 것 같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정말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한번 이렇게 툭 던졌는데 왜 이렇게 과잉 반응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SK도 약간 제가 볼 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니 타협이 안 되니까 요 정도 던졌는데 뭐 이렇게 발끈하냐 또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LG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는 LG의 주장은 그겁니다. 우리는 원래 싸움을 싫어한다. 우리는 순둥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삼성하고 그 세탁기 놓고 그렇게 싸웠냐 그랬더니 아니 그것도 그쪽에서 먼저 싸움을 거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뭐 선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삼성이 뭐 신제품 낼 때마다 LG가 다 하루 먼저씩 하는 그런 전통도 있는. 그래서 저는 LG가 순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뭐 우리는 싸울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저쪽에서 오히려 더 하는 거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감정 싸움이 굉장히 돼버려서 지금 뭐 산업부에서도 좀 말리려고 하고 청와대도 이제 나서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 양측이 그러니까 LG 쪽 입장도 그거고 이제 결국은 회장들이 결국은
아마 만나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만나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근데 뭐 LG 쪽은 일단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 주장에 대해서. 구강모 회장의 스타일은 잘 모르겠는데 회장이 나설 사안이 아니다. 최태원 그렇게 주장을 회장은 하고. 좀 약간 최태원 회장은 할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것처럼 느껴지긴 뭐 합니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사과도 할 수 있는 저는 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밑에 분위기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또 근데 회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또 그 기업과 그 파트의 또 입장도 있는 거니까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결국은 좋아요. 둘이 싸우는 건 좋고 뭐 싸워서 가릴 일이 있는데 그걸 또 억지로 봉합하는 것도 정부가 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측면이 있는 거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싸워야 될 땐가 지금. 그죠? 그렇죠. 예. 한창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막 중국 쪽에서도 새로운 회사들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 이후에 사실은 이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파트 중에는. 지금 제일 점유율이 높은 게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중국은 어차피 전기 자동차를 국가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거죠. 그건 그다음에 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이런 정도. 기술적으로는 한국 배터리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고. 근데 또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삼성이나 LG나 SK나 이런 그룹들의 크기나 이들이 하는 사업의 규모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사실 뭐 중국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일본 업체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데 있고 이렇게 집안 싸움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자기들끼리도 사실 너무 거대하고 너무 글로벌한 기업들이 되어서 게다가 또 이게 정말 거의 지금 뭐 한 2020년대 중반쯤 가면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뭐 거의 그런 수준의 버금가게 클 걸로 그 후에 성장 가능성은 더 있을 걸로 좀 보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은 야, 진짜 여기서 밀리면 우리 끝난다. 예를 들면 삼성과 지금 SK 하이닉스 반도체도요. 딱 두 군데잖아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삼성. 네. 저는 근데 약간 좀 미묘하게 다른 생각일 수도 있겠는 것이 이게 국가 경제라는 이름 때문에 그 우리 기업들이라는 일이 뭐 잘 돼야지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명백한 그 잘못된 행위들을 그냥 묵고하고 넘어가자라는 분위기로 가는 것도 사실은 좀 경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일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그들로서는 이게 국가 어떤 테두리 안에서의 위기를 위해서 양보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뭐 기술 빼가기나 정말 그런 것들이 막 되게 심하게 일어나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뭐 둘 분 다 말씀은 동의해요. 잘못한 부분이 있고 싸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싸워야 되는데 이 미국의 일단 판단의 공이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근데 뭐 미국에 있는 그런 기관들은 저는 뭐 그동안의 이 통례를 보면 뭐 꼭 자국의 이익 이런 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엄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거기서 판단해서 꼭 둘 다 맞는 것 같아. 둘 다 만들지 마. 뭐 이게 만약에 최악이죠. 둘 다 하지 마. 뭐 이렇게 되면 끝까지 간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걸 미국에 소송을 낸 건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법원에다가도 냈지만 ITC에 냈죠. 사실은 ITC가 중심이죠. 거기가 이제 미국의 무역위원회죠. 국제무역위원회인데 보통은 거기가 이제 반덤핑이라든가 상계 관세 같은 거, 그러니까 저쪽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물건 싸게 만들었으니까 니네 그만큼 세금 더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계 관세인데 그런 거를 판단하는 기구였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에 LG가 이 인력 빼가기와 요걸 가지고 ITC에 소송을 냈다는 게 저는 좀 제소했다는 게 좀 특이하다고 느꼈고 앞으라고 한 건데 결국에는 거기서는 이제 뭐 수입에 관한 문제를 ITC가 판단을 하게 되겠죠. 저 회사 배터리는 이제 들여오지 말아라, 뭐 불공정하다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좀 특이했습니다. 아무튼 미국 시장을 보고 뭐 노린 거긴 이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뭘 서로 하는 거는 딱히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결정받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제 한마디로 엄청나게 센 수를 던진 거죠. 근데
아까 권혜 기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과정도 까다롭고 결론을 나면 또 결론은 무게감이 있고 실제로 이미 중국업체나 이런 데들이 이 상황을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도 좀 엿보이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아니 뭐 아주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타협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대를 그렇게 하고요. 정부도 뭐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제기를 했던 또 양쪽 다 저는 그 되짚어볼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LG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대우 부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재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대우를 하고 있고 얼마나 지키려고 뭔가 준비를 했느냐. 네. 과연 그냥 옛날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그래도 뭐 사람이 그러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안 치려고 한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SK 입장에서도 우리가 뭔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인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아까 처음에 자유한국당 얘기한 것처럼 어쨌거나 상대방이 있는 게임인데 좀 막한 부분은 없나 뭔가 저쪽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어쨌든 남이 키운 사람이잖아요. 저쪽에서 뭐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조직 안에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거기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라면 저쪽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이게 아메리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는 뭐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해고도 하고 하지만 거기 사람을 데려올 때 뭔가 우리가 조심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 건가? 상대방한테 예를 들면 뭐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저 이렇게 됐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좀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죠. 뭐 이렇게 서로 좀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그것도. 근데 이제 그런 건 혹시 없었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쨌든 뭐 안 보고 말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론 초반에는 뭐 그런저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특허도 공유하고 있고 서로 공생한다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는 약간 쇳눈 뜨고 보는 나라들도 많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톡 까놓고 우리 나라의 산업을 생각할 때는 좋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도 또 함께 할 때는 함께 하면서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두 회사가 새로운 협력할 수 있는 계기 경쟁과 협력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에스컬레이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감정 싸움. 지금은 그런 네, 지금 보도가 나오기는 LG가 하나를 더 걸었어요. 그래서 사과와 재발 방지와 5천억 그 손해배상 돈을 그렇죠?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순둥한데. 네? 순둥한데. 그러니까 이제 금액에 그 정도면 순둥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인력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던 부분, 뭐 수주를 못했던 부분에 그 사실 굉장히 계산하기가 어려울 텐데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따지기 어려울 텐데 5천억을 제 손해배상한 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LG 쪽에서는 뭐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하지만 기사로는 지금 5천억까지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이제 안 되는 거죠. LG 입장에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역소송 걸었다. 그러면 SK는 이렇게 던지면 서로 퉁치자였는데 LG는 퉁 하나 내가 더 얻는다. 약간 이제 이 느낌의 그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뺏긴 그 LG 쪽 입장에서 보자면 뺏긴 인력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가 5천억이라는 건데 그분들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 가지 뭐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그 내부 사정이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분들 사람과 기술이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를 제대로 했었느냐에 대한 얘기가 결국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자산 규모로 삼성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SK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식 채용 이렇게 되면은 하나 더 해줘요. 그래도 LG까지 그러면 50%가 박해요 보통. 아니 어제 기사를 이렇게 썼더니 그냥 입에 붙어버렸어. 그 두 개가 이제 완전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갓 학부를 졸업하는 특히 약간 공대라든지 맞아요. 특성화된 어떤 뭐 본인이 화학 쪽으로나 전자 쪽으로나 특성화된 그게 아닌 졸업생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괜찮은 대기업들의 원서를 막 수십 개씩 넣으면서 되게 약간씩 그 본인의 그 대응 전략을 바꿔가지고 가서 면접을 보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되는 곳에 가는
그게 최근에 그 정말 그렇죠. 취업 준비생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나는 언제 어디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게다가 그것은 다시 말해서 결국 일을 잘하는 경력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고.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그렇죠.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게 모두가 다 한 덩어리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뭐 부장 차장 같은 직급이 없어지고 또 연공 서열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되고 또 들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삼성맨이다, 현대맨이다, LG맨이다 이런 걸로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연봉을 주는 데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가겠다. 맞아요. 내가 왜 삼성맨? 내가 왜 우리 회사 사풍대로 옷을 입어야 해? 라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결국 또 기업들은 기존에 우리는 마치 아이돌 육성하는 양성소처럼 사실 아이돌 육성 양성소가 일종의 대기업들의 인력 구조랑 비슷한 거예요. 일종의 자질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괜찮은 학생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삼성맨, LG맨, 현대맨으로 키워내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종의 인력 구조였는데 이제 SK, 현대차 이런 유수에 또 그중에서는 가장 우리나라 굴뚝산업을 조금 대표한다고 했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가 벌써 먼저 수시채용으로 전환을 하면서 준비된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더라도 그 있을 동안에 빨리 뽑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사실 내용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약간 일반적인 자질을 함양하는 정도로 대학 생활을 했던 그런 학생들은 갑자기 또 약간 벙찌게 되는 그런 게 분명히 또 생기기도 하고요. 학생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경력자를 뽑는다는데 나는 경력을 어디서 쌓아야 되느냐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보면 또 그런 통계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경력을 뽑거나 이직을 할 때 특히나 전 직장 연봉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점점 첫 직장의 연봉은 낮은 데를 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죠. 이직을 해도 연봉이 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그걸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싼 값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물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그냥 공채로 뽑아서 쓰는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고 이렇게 경력이 쌓여 있고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저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좋죠. 해보면 물론 이제 그건 있습니다. 공채를 뽑았을 때의 충성도 달라요. 근데 그것과 과연 능력과 실적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실적이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채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가는 트렌드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현대차, SK 말씀했지만은 현대차하고 SK가 요새 그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를. 현대차든 정의선 부회장 들어오면서 달라졌죠, 많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우리 가족 뭐 약간 그런 거였다면 지금 처음에 임원 직급 체계부터 한마디로 부숴버렸죠. 그래서 임원들이 지금 전부 임원 딱지를 떼고 직급으로 불립니다. 본부장 뭐 이렇게 되지. 뭐 실장, 본부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사, 보험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지금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을 능력 있으면 올리기 쉽고 안 되면 도태시키기도 쉬운. 그 타이틀이 조여져 있으면 전무, 상무가 조여져 있으면 전무, 상무를 떼길 수가 없지만 본부장이다가 본부장만 떼면 끝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고 정의선 부회장 자체가.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는 직급도 그 밑에 직급도 부쉈습니다. 부장 차장도 없어졌어요. 책임 매니저가 돼버렸어요. 다. 책임. 그 밑에 사원 대리는 그냥 매니저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저는 있는 건데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공채 제도와 그런 것도 분명히 당시 분위기에서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런 경제가 아니고 약간 그런 분위기고 삼성도 이거는 뭐 짐작이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거를 공채를 안 한다. 신입을 규모를 어떻게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사잖아요.
보는 눈이 없거나 약간의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 삼성도 수시채용으로 돌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삼성은 수시채용을 또 많이 뽑고 많이 있어요. 뽑고 이미 많이 뽑고 있어요. 많이 뽑고 그러니까 있는데. 예전에야 그룹 차원에서 쫙 뽑아가지고 지망하는 기업을 받아서 이렇게 막 놔두고 그랬지만 그게 이제 계열사별로 채용하는 걸로 이제 점점 변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시 채용의 형태로. 근데 예를 들면 사실 작년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신입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부응하겠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딱 늘렸잖아요, 신입 공채를. 뭐 약간 그런 게 좀 남은 면이 있지. 약간 수시 채용으로 가는 이 분위기 자체는 확대를 해보자면 정유성 부회장 같은 경우는 경영 수업을 굉장히 오래 10년 이상 하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이제 올해부터 파워가 내려간 상황이라 하고 싶었던 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는 LG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본인 목소리를 막 그렇게 내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그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LG 그다음에 SK와 삼성 이렇게 둘을 약간 나눠서 본다면 삼성과 SK는 성과급 기본급보다는 좀 성과를 내면 돈을 더 준다는 게 강했고 현대차하고 LG는 연공서열제의 느낌이 워낙 강했고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드러나냐면 경영진들 연봉이 공개되잖아요. 5억 이상 받는 경영진들 연봉이 공개되는데 거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삼성하고 SK는 굉장히 성과에 따라서 요동치는데 현대차하고 SK는 딱 나오는 거 보면 기본급 성과급이 없어요. 거의 그냥 회장은 얼마, 부회장은 얼마, 사장은 얼마 딱 거의 정가가 붙어있는 상황이고 거기 뭐 더 잘했다고 뭘 더 하고 이게 없는 전통적인 조직이었는데 현대차는 이미 그게 어느 정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정유성 부회장이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LG도 제가 구광모 회장이 어느 정도의 좀 상황이 된다면 물론 이제 그 회사의 성격상 구광모 회장이 저는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완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힘을 가지는 시기가 된다면 LG도 변화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4대 그룹이 그렇게 변화를 한다고 친다면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직급 체계나 연봉 체계도 대단히 큰 변화를 곧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번 건도 그러니까 LG에서도 제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권일희 기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크게 바뀌고 있는 판에 옛날 스타일로 계속 인사를 하는 것이 인사 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LG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LG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내부적으로도 이미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뭐 블라인드라든가 그런 데서도 그런 얘기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LG도 저는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월급 체계는 크게 요동을 치겠죠. 그래서 거기 아마 준비들을 좀 모두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뭐 20, 30대들은 죽을 똥 살 똥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게 모든 변화가 한 방향이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되게 경직돼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그냥 딱 조직이 딱 정해지고 어디 맨이 정해져 있으니까 재고용 같은 거는 또 반대로 어렵고 다시 진입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도 조금 부드러워지는 면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신입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거대하게 딱 좋든 싫든 바뀌고 있는 분위기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권혜리 기자 아까 얘기한 뭐 지적한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면 이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새로 사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약간 발판 같은 거랄까요? 좀 전 되게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걸 좀 상쇄할 수 있는 좀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좀 정비가 돼야 그거를 밑에 지금 20대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그 사실 상반기에 그 현대차가 완전 수시채용 전환을 하면서 되게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당황을 하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정말로 자기가 트라이하고 자기가 하고 기업도 그런 사람을 원하고 이게 매칭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좀 진짜 이제 기회는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정말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희
최근에는 저는 못 봤지만 네. 저희도 몇 년 전만 해도 인턴이라고 방학 때 와서 앉아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빠 소개로 뭐 해서 뭐 우리 누구 부장 통해 가지고 야 뭐 인턴이 와서 그냥 제 한 달 앉아 있는다니까 그냥 아 진짜 그러니까 요새 그게 없네. 요새 몇 년간 몇 년 근데 왜냐면 없었어요. 국내 대학에서 그 인턴 이런 거 요새 인정 많이 안 하는 데들이 생겨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사실 인턴이라고는 왔지만 거의 뭐 네. 우린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데 고등학생이라고 그러고 뭐 혹은 대학생들도 있었고 앉아 있는데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그냥 있다가 가고 뭐 뭐 안내도 해줘야 돼요. 안내도 해줘야 될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저도 의아했거든요. 여기서 무슨 인턴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여기가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든가 없는데 여갖고 무슨 인턴이야. 누구야? 막 이러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오버랩이 되면서 네. 젊은 분들한테 지금 막 취직하는 사람들한테 자 수시 채용하니까 인턴십으로 경력을 기르시고 인턴십은 어디 가서 하나요? 모르지 그거는 약간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그 거잖아요. 인턴 담당자가 했던 멘트 그 중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직군별로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직군별로. 네. 직군별로. 그것도 이제 뭐 그러니까 현대차야 뭐, 워낙 규모가 크니까. 뭐 마케팅, 뭐 인사, 뭐 재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뭐 각 개별 기업에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재미 뽕만 뽑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다른 자료를 만들어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 기업은 그 기업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고 그 기업의 역할에 맞게 가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좀 제도적으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더 나가서는 뭐 예를 들면 대한상이라든가 상공회의소 같은 데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한번 그게 기업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오히려 조직할 수 있는 뭐 부분들이 있는 거고 뭐 오히려 그런 데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건전한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LGSK 싸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은 자유한국당의 무전략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오늘 진짜 이게 사방으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말하면 저는 널뛴다고 생각. 저는 뭐 그렇게 꿰려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전략이 있어야 될 시대고 굉장히 빠르게 특히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를 하는. 진짜 이 그 수시채용 얘기한 거는 수시 채용 제가 갑자기 꺼냈는데 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그 부분 인력 관리하는 인재 관리까지도 저는 생각을 한 게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깊은 고민 없이 두수 세수 네수 앞을 내다보지 않고 사람 개인이든 회사든 어떤 단체든 예전의 관성대로 움직인다면 결과적으로 큰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잘된 회사일수록 과거가 화려한 회사일수록 과거가 화려한 단체일수록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다 됐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 이제 와서 난 옛날에 다 했단 말이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머리 긁으면서 그건 이제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해봤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왜 이렇게 도전 정신이 없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잘 됐던 데일수록 안 됐던 데는 그래 나도 옛날에 못했었어. 그러니까 그게 뭐 내 방법이 틀렸으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지 한번 해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뭔가 좀 빠른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좀 우리도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부분을 맞아요. LG나 SK 싸움과 또 뭐 이런 채용 문제를 보면서 듭니다. 좀. 이제 갓 나오는 학생들은 정말 힘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선배 얘기한 대로 특단의 뭐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왜 그런 제도 당신 딸은 그렇게 하면서 왜 그 어른들이 그 제도를 바꾸지 못했냐고 본인을 탓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지금이라도 깨달으셨다면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좀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제도가 그렇게 돼서 다시 비슷한 레퍼토리가 반복되지 않고 좀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제도적인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도 책임 포함이 되는 거고. 네, 진짜 그렇죠. 포함되죠. 들어봐야겠네. 가을 장마라는 것도 저는 되게 이번 주말까지 뭐 계속 오는 걸로 돼 있던데. 잘 못 들어본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세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태풍이 지금 링링. 사실 김현우 기자가 모르겠어요. 예리하게 휴가 갔습니다. 잘 피했나? 뭐 조국 후보자 건
금요일 날 태풍과 함께 이 조국 후보자가 또 임명되고 막 이러면 뉴스가 넘쳐날 텐데. 선배 사건을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니요, 안 되는데 가까이 하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번 주는 조금 일이 많네요. 그 토요일, 일요일 날 또 뭐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또 광화문 가서 집회할 거고, 물론 광화문 집회 해봐야 뭐 한 곡씩이긴 하겠습니다만 지나가고 난 다음일 거예요. 지나가고 난 다음일 건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번 주도 기사가 많을 것 같고, 특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태풍이 좀 피해 없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서울 쪽으로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지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윈디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쭉 시간대별로 돌려볼 수 있거든요. 어디 어떻게 될지. 근데 보면은 토요일 새벽쯤에 태풍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어서 피해 없이 가야 될 텐데. 미국에서 저기 허리케인도 지금 세게 왔어요. 네, 바하마에서는 여러 명이 죽었고. 미국 본토는 비껴갔더라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로 좋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들 생각이 또 길어졌네요. 말이 이래요. 저희 유재석 씨가 저 프로그램 나오면 꼭 말을 끝내지 못하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하던데 우리가 약간 그런 과가 아닌가. 나 진짜 너무 흥분했다. 다음번에 한번 그 얘기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자, 하여튼 1시간 20분 가까이 됐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맞습니다.